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조바심 내지 않고 시장의 기회를 잡는 법입니다. 김동환, 김한진, 윤지우 지음, 페이지 2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목차 살펴보면요. 서문, 바야흐로 새로운 주식의 시대가 열렸다. 1장, 주식 투자는 평생 하는 것이다. 2장,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3장, 투자가 아니라 투자의 사고법을 배워라. 4장, 사이클과 경제 어떻게 봐야 할까? 5장,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그널. 6장, 바이든 시대 시장을 보는 관점. 7장, 2021년 검증의 시간이 왔다.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바야흐로 새로운 주식의 시대가 열렸다. 3년 전부터 매년 연말이면 한 해의 시장을 돌아보고 그 다음 해를 조망하는 토론과 글을 모아 책으로 내왔습니다. 함께하는 두 분의 내공이 워낙 뛰어나시고 성실하셔서 저는 늘 기획자로서 업혀간다는 미안함이 있는데 올해는 해를 넘겨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2020년 말에 주식시장이 워낙 큰 변동을 보여 여기에 기록된 글들이 다 부질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글도 말도 조금은 더 천천히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새해 벽두부터 주식시장은 불을 뿜어 일거에 3,000포인트를 훌쩍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거침없는 매수세를 더하며 바야흐로 새로운 주식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게 때론 이렇게 짐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IMF와 금융위기, 글로벌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위기를 나름 현명하게 넘기며 살아남은 우리 새 생존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일견 흐뭇하지만 한편으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경험이 만든 틀로는 예측하기 힘든 더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또 누군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분명한 건 2020년과 2021년의 초강세 국면은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더 힘든 시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솔직한 토론과 의견을 여과 없이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세 사람의 전망이 맞았다고 추앙받을 만한 신선함도 없으며 또 틀렸다고 영원히 버려질 만큼의 무모함도 없기에 그저 잔잔히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지키며 말하고 글을 썼습니다. 모쪼록 2021년의 투자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적어보는 희망이지만 어떤 악재에도 당당히 맞설 채비가 된 새로운 투자자들이 부디 2021년에 투자에서 전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디스카운트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사람의 전망이 맞고 틀림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예년에는 없던 내용으로 이 책 일부를 채워봤습니다. 이를테면 투자의 고참들이 더 용감하고 지혜로운 신참들에게 그래도 이것만은 기억해 두라는 차원에서 동봉한 애정 어린 편지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좀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맞습니다. 김동환 1부 어떤 관점으로 투자해야 할까? 1장 주식 투자는 평생 하는 것이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이들에게 많은 언론이 2021년의 주식시장을 두고 투자 열풍이니 광풍이니 하는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해야 성공하는 주식 투자에 열풍이란 단어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밑을 광자를 넣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증시 참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 3,000포인트 시대가 아무도 예상치 못할 만큼 빨리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주식을 많이 산 사람도 두렵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산다면 뭘 사야 하냐고 묻습니다. 생면부지의 구독자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오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선후배들도 쑥스러운 음성으로 안부를 묻곤 이내 주식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제가 유명한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3프로TV에서 워낙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소개하다 보니 그런 분들에게서 들은 풍월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몇몇 유튜브 채널에 나가 예전의 투자 이력을 몇 구절 얘기한 게 부풀려져 저를 현명한 투자자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스태프들이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제가 경험한 투자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제가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 콘텐츠로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리 내세울 게 없기도 하거니와 주로 사회를 보며 질문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 스스로의 생각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때문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 몇 차례 불려다니다 예정이 없던 제 개인적인 재테크와 주식 투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나게 얘기해놓고 후회하기를 몇 번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생각과 조언을 담아주면 좋겠다는 편집부의 제안을 받고 난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제 투자의 성공과 실패담을 통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쑥스러움이야 감당할 만하지 않겠냐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한때 주식과 채권을 운용해봤고 30에서 40대 대부분을 금융시장에서 여러 상품을 다뤄봤을 뿐 지금은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분석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거의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늘 투자를 해온, 많은 실수를 해왔지만 그래도 큰 위기를 나름대로 잘 헤쳐서 온 투자의 선배가 맥주를 한 잔 사주며 못 이긴 채 들려주는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해주면 마음의 짐이 좀 덜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일. 언제부턴가 누가 제게 주식 투자란 무엇이냐고 물으면 조금은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주식 투자는 세상의 변화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 저는 훨씬 더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졌습니다. 주식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커집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인 일들에만 관심이 갔고 대체로 국내의 상황 위주로 관심이 갔다면 투자금이 커진 후에는 관심의 영역이 우리 사회, 정치, 군사, 외교적인 사안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하물며 아프리카나 남미의 상황으로까지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됐습니다. 제 계좌의 포트폴리오가 늘면 늘수록 저의 관심사의 넓이와 깊이도 확장됐습니다. 가끔 만약 30년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고 지금껏 살아왔다면 나는 어떤 관심사를 갖고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내 인생을 채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대부분이 꼭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만 습득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투자와 민첩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종이신문 4가지를 꼬박꼬박 받고 투자를 시작하고 CNBC와 블룸버그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투자를 시작하며 지금 제 서가에 꽂힌 100권이 훨씬 넘는 경제, 금융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으며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업무상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나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말하기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힘으로 직장에서 비교적 일찍 승진할 수 있었고 또 그만큼 빨리 은퇴를 했으며 계획이 없던 경제평론가로서 방송도 하게 됐습니다. 결국 3년 전에는 팟캐스트 신과 함께와 유튜브 3프로TV를 만들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바른 시각과 판단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이 투자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늘 탐구하는 자세로 30년 가까운 시간을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고 지금은 제가 게으르지 않게 사람을 대하고 일처리를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는 부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인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긴장감 있게 운영해야 매우 효과적인 작동 기제, 즉 소프트웨어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를 잘못 다루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부도 빼앗길 만큼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투자는 제 인생을 훨씬 역동적으로 이끌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입니다. 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위해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직장을 통해 더 깊은 단계의 사회화를 경험하고 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제게 투자는 직장을 다니는 것 이상으로 한 차원 높은 사회화의 장을 만들어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투자는 비단 주식 투자만이 아닌 큰 의미의 투자이긴 하지만 사실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거나 살 집을 한 채 마련했다는 것, 규모 있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이 다 동일한 긴장감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 투자로 한정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분하는 것이다. 많은 분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냐고 물었을 때 주식에 들어갔냐?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금에는 들어갔냐고 하지 않고 또 더 큰 돈을 넣어야 하는 집을 사면서도 아파트에 들어갔냐고 하지 않는데 유독 주식은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저 관용적 어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를 들어갔다 잘 나오는 이례적인 사고파는 행위라고 생각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사서 시작하고 팔아서 종결되는 매매로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들어갈 때 이미 나올 것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는 개별적인 주식들을 사고 파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주식 투자를 두고 남이 비싸게 파는 걸 내가 싸게 사고 남이 싸게 사는 걸 나는 비싸게 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사실 그런 매매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는 우리의 전체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고 어떤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고 변경시킬지 즉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투자론의 첫 시간에 투자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사고 팔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며 전체 투자 성과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역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고 배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 시절 전공이 바로 이 자산 배분이었기에 저는 오랫동안 투자라고 하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해왔고 대체로 이 결정에서 큰 실수가 없었기에 무난한 투자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기에 따라 주식, 예금을 포함한 채권, 부동산을 어떤 비율로 배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면서 금리가 빠질 것 같은데 고금리로 잔뜩 빚을 내서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찍어내고 막대한 재정을 풀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채권을 많이 들고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없거나 소액만 투자하고 있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과연 어떤 자산 배분이 맞는 시기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산 배분의 개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단기 매매에 조금은 덜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저의 자산 배분을 궁금해하고 요즘도 다른 방송에 출연하면 간혹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초년병 시절 채권부서에서 일하면서 금융상품을 배웠고 여러 차례 위기를 넘기며 유동성 자산의 중요성을 체득해 왔습니다. 유학 시절 자산 배분에 대한 공부를 한 이후로는 언제나 주식, 채권,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배분을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시장이 단기간에 제 의지와 관계없이 자산 배분 비율을 과도하게 조정해 줄 때 저도 역시 제 의지를 반영한 배분 비율 조절에 나섭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주가 폭락기에 저의 주식에 대한 배분 비율은 평상시 배분 비율에 비해 훨씬 낮아져 있었고 부동산이나 채권의 상대적인 배분 비율은 높아져 있었습니다. 주가는 크게 빠졌는데 부동산은 오히려 올랐고 채권 금리는 더 빠져서 가격이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유동성 자금을 주식에 넣어 배분 비율을 평상시처럼 맞추는 일을 했는데 단기간에 너무 배분 비율이 빠졌다는 판단에 오히려 평상시보다 조금 더 늘렸습니다. 왜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자산은 정연하게 배분되어 있었기에 주식의 단기 급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산의 변동은 주식시장의 변동보다 훨씬 작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자산을 배분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주식에 몰빵했다고 말해도 대체로 부동산에 훨씬 더 많은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자산을 따로따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자산의 수익률을 따져야 할 때 주식이 조금 내렸다고 크게 긴장하고 주식이 내리고 있는데 집값은 올랐다고 행복해합니다.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는 건 곧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이렇게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절하며 평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에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투자의 첫걸음, 시드머니 만들기. 최근 3프로TV 구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투자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면 요즘은 태어나 주식을 처음 시작하려는 이른바 주린이 구독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다 보니 급한 마음에 뭐라도 의지가 되는 컨텐츠를 찾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수를 보며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기회는 늘 다시 옵니다. 물론 대세 상승기에 올라타면 그만큼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3프로TV에서 시작한 3프로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실패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받아보니 주가가 1,400대에서 3,000이 됐는데도 실패한 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동안 주식에서 큰 수익이 났던 것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 위기 상황과 오버랩됩니다.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에 돈을 모아 투자금, 즉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드머니를 투자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작은 돈이나 큰 돈이나 꼬리표가 없기에 주식을 일단 하고 보면 되는 거 아니냐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100만원, 2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묘하게 큰 수익이 나거나 큰 손실이 나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작은 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종목에 포트폴리오를 하지 않고 또 분할 매수와 같은 시간의 포트폴리오도 하지 않고 오로지 몰빵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면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대개는 큰 손실을 보고 다시는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거나 처음부터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초심자의 행운에 걸려 소액이지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 200만 원이 됐다고 해볼까요? 이 경우 대부분은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 아니 빚을 내서라도 1억을 질렀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과 같은 행운을 기대하면서 쌈짓돈을 털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투자금을 늘리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성공할까요? 대부분은 큰 손실을 경험하며 그때서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행운과 불행은 항상 존재하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늘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먼저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드머니인지는 각자 만들고 싶은 부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대체로 10년 정도 기간 안에 벌고 싶은 자산의 규모를 정하고 그 자산 규모의 10분의 1까지는 시드머니로 모으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지금 30살인데 40에 10억의 금융자산을 갖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최소한 1억 원의 금융 시드머니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1억 원의 시드머니는 저축을 통해서 모아야 합니다.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아껴 모아서 만들어야 견고한 시드머니가 됩니다. 당연히 안 먹고 안 입고 안 마시고 해외여행 같은 워라밸 안 하고 욜로 안 하고 그렇게 모아야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빨리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시드머니를 설명할 때 흔히 눈사람 예를 많이 듭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연탄재 같은 걸 눈밭에 걸리면 금세 커다란 눈덩이가 뭉쳐지고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녹을까 마음이 조급해서 조그만 돌멩이로 눈을 뭉쳤던 친구들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려도 그저 조그만 눈덩이가 될 뿐 눈사람을 만들지는 못했죠. 이른바 이런 눈덩이 효과가 주식 투자에도 있습니다. 규모 있는 시드머니는 알겠는데 견고한 시드머니는 또 무슨 의미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부자라서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금방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시드머니는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아껴서 꼭 스스로 모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드머니를 모으면서 수익률의 의미를 깨닫고 돈을 불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느껴보고 동시에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도 체험해 보란 의미에서입니다. 세상에 같은 성격의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돈에는 예외 없이 사연이 있고 그 사연에 따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그야말로 견고한 돈도 있고 반대로 인생을 망칠 만큼 파괴적인 위험이 잠재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에 적지 않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겁니다. 적어도 평생 하게 될, 어쩌면 내 인생을 부하게도 빈곤하게도 할 주식 투자에 나설 때 그 시드머니는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해 모은 강한 에너지가 농축된 견고한 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드머니를 모으는 그 시간 동안 투자의 기초 체력을 늘려가야 합니다. 좋은 책과 방송,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 투자의 성공 조건을 갖추어 나가십시오. 쌓아가는 시드머니만큼 여러분들의 투자 근력도 함께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주식 투자가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주식 투자를 경쟁적인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3프로TV 라이브 방송에서도 시황 정리를 할 때 개인 투자자는 얼마를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얼마를 팔았다는 수급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과 기관 혹은 외국인이 서로 패를 들고 게임을 해서 승자를 뽑는 경연대회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죠. 물론 한 거래 한 거래를 쪼개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도 모두가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게임입니다. 대세 상승기엔 아마 주식을 가진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앞서 얘기한 대로 2020년과 같은 상승세 장에서도 손실 구간에 머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수익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대할 때 너무 과도하게 경쟁에 관심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저 나는 나의 투자를 한다는 평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너무 부러워하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자주 변경하지는 말기를 권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세상에는 별처럼 많은 주식이 있고 그 별의 숫자만큼 많은 투자 철학과 방법론이 있습니다. 책과 방송을 통해 여러 투자 철학과 방법론을 배우고 익히면서 결국은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혼자 하는 외로운 여정임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방송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이라는 투자 주체별로 매수 매도를 정리해 얘기하다 보면 흔히 개인은 개인끼리 편을 먹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또 그들끼리 편을 짜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건가라는 착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비슷한 매매 패턴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기관 투자가들도 외국인들도 개인 투자자들만큼은 아니지만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끼리 경쟁하고 있기도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끼리 수익률을 더 내기 위해 경쟁하는데 우리는 자칫 그들끼리 담합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엇갈린 매매를 한 걸 다 정리해보니 매도가 매수보다 더 많았더라 하는 게 순매도입니다. 순매수는 반대의 경우겠죠. 결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한 몸처럼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즘은 부부간에도 따로 계좌를 터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은 파는 주식을 아내는 살 수도 있지 않나요? 저 역시 펀드 매니저를 할 때 옆에 펀드 매니저가 파는 걸 제가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용어가 이젠 보통 명사가 되어버릴 정도가 됐습니다만 주식 투자는 단체 행동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또 어떤 단체나 국가기관도 예전 동학농민운동 때의 의병장들처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고 최종 책임 또한 여러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다만 건전한 투자를 하는 지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교류하는 것은 권장합니다. 외톨이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의 변화에 둔감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게임의 주인은 철저히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야 합니다. 겹불 쬐는 투자는 피하라.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누구나 열정을 다합니다.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의욕이 살아나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역전의 전의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한 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투자, 즉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난 다른 종목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시장은 하락했는데도 떡하니 상한가를 친 종목도 보이기 시작하고 HTS를 보다 보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관이 계속 사서 올리는 종목도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마다 증권사나 기자들이 합당한 이유를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왜 나는 이런 주식을 안 들고 있었나 하는 후회를 하게 되고 애지중지하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느새 못난이 삼형제가 되고 맙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종목을 팔고 상한가를 칠 만큼 매력적인 남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심 끝에 그 예쁜 주식을 품에 안는 순간 그 주식이 돌변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만 사면 그렇게 오르던 주식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뇌 어린 결단을 한 정도로 좋아 보이는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가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망과 재료가 있어도 그 큰 회사가 며칠 만에 2배나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단기간에 2배나 오른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그 회사가 2배 이상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했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주식이 있고 그 많은 주식은 나름의 사연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한된 투자금으로 그 많은 주식을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최고로 마음에 드는 몇몇 주식을 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능 있는 자녀라도 의사가 되고 정치인도 되고 동시에 사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그에 부합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 들길을 걷다가 무슨 이유인지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굽고 있는 걸 보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춥고 시장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에 그들의 초대도 없이 다가가 잘 구워진 고깃덩이를 덥석 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간 큰 사단이 날 수 있겠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남의 파티가 좋아 보인다고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환영받지 못하죠. 그 파티를 즐기고 싶다면 더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투자하라. 어린 시절 지금은 작고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간혹 하셨지만 늘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껏 친구들 때문에 곤란에 처한 적이 없었던 걸 돌아보면 부모님의 가르침에 크게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좋은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어서 중년이 조금은 덜 외로운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성인들에게 학창시절의 학업과 교우관계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각자의 직업과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만 요즘처럼 저성장 시대에다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투자가 우리 생애에 훨씬 더 중요한 과업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좋은 친구들과 교류하며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좋은 콘텐츠를 곁에 둬야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말길 바랍니다. 3프로TV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콘텐츠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재테크와 주식시장의 열기와 더불어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플랫폼에 수많은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콘텐츠를 만듭니다만 고백하자면 모든 제작자는 더 많은 사람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유명해지고 또 유명해져야 광고가 들어오고 광고가 들어와야 콘텐츠 제작을 계속할 수 있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좋은 콘텐츠가 결국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좀 더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나 논리가 그리고 팩트와 인사이트보다는 풍설과 내피셜이 더 인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유튜버들이 썸네일과 타이틀을 자극적으로 뽑아 낚시를 시도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홍수 시대입니다. 연애 오락이나 여가에 관한 콘텐츠는 그저 재미나 개인의 선호로 선택해도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재테크,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한 콘텐츠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콘텐츠를 봤는데 그 콘텐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황폐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이 급증했다는 건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선택해야 하는 숙제의 양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검증받은 콘텐츠 제공자들이 참여한 채널 가운데서 선택하는 겁니다. 증권회사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들, 즉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은 현직에서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대부분은 규정 준수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사전 점검을 필수적으로 받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합니다. 당연히 덜 자극적이라 재미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신뢰할 만한 콘텐츠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개인 차원에서 하는 콘텐츠 중에서도 뛰어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투자 콘텐츠의 특성상 그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개인 차원의 콘텐츠에 과하게 의존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또한 포트폴리오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하게 특정 시장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든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를 부추기는 콘텐츠는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식 투자의 판단과 결정의 실행은 오롯이 자신의 책임입니다. 한두 명의 분석가나 운용자 혹은 셀럽에게 의존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건전한 투자 결정 프로세스가 악화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 광범위한 수요층에게 검증받은 채널을 먼저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성향이나 관심 영역에 따라 차분하게 확장해 나가는 걸 권합니다. 범위를 조금 넓혀서 신문, 방송 같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도 본인의 성향에 맞는 특정 언론에만 몰입하기보다는 전혀 반대 성향의 언론도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을 할애해 보기를 권합니다. 편협한 하나의 시각이 때에 따라 잘못된 확산이 되고 그로 인한 잘못된 결정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 매체를 선택하는 것과 자신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발현하는 건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논쟁하지 말고 투자하라. 3프로TV 콘텐츠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업로드를 하면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격려를 해줍니다. 저는 또 그 힘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가끔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에 그날의 콘텐츠가 포함한 내용의 본질과는 크게 관계없는 내용으로 격한 논쟁이 붙는 상황도 가끔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특정 경제 이슈에 섞어서 밝히면 그에 반대하는 분들이 댓글을 달면서 채팅창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꼭 채팅창이나 댓글뿐 아니라 개인적인 모임에서도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왜 그런 논쟁이 휩싸였는지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 우리 사회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그걸 논리적으로 밝히고 건전한 토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논쟁을 일으키는 데 시간을 보내는 분이 투자에 성공적인 경우를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 논쟁에 가는 함의가 어떻게 우리 자산에 투영되는지를 고려하고 그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 그리고 과감한 실행을 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전후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을 앞장서서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고 바이든을 끝까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은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란 주장을 끈질기게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고 거기에 반박하는 분들이 꽤 오랫동안 설전을 벌이는 걸 봤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과 정치제도가 엄연히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투자자들이 그를 부정하고 트럼프를 옹호하는 걸 보며 저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정치적 선호로 트럼프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논쟁은 투자 판단과 실행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프레임 안에서 미국 주식, 나아가 우리 주식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현상을 바로 보는 노력은 치열하게 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투자는 세상의 변화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고 경우에 따라서 선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관계는 건강해야 합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닌 현명한 결정을 위한 진솔한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잘못된 프레임에 우리를 가둡니다. 적어도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으려 노력하고 나의 생각만큼이나 타인의 생각도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기를 권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려는 노력을 여러분들의 투자에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바꿔보기를 권합니다. 감정적인 싸움 따기 투자의 대가가 된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한 부자의 조건과 자격. 서점에 가면 가장 흔히 보이는 것이 이를테면 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들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니 그 많은 책이 팔리는 것이겠죠. 저도 가끔 누군가 제 책을 들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예외 없이 꼭 부자 되세요 라는 글귀를 적어서 드립니다. 부자 되란 말처럼 힘이 되는 말이 또 있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게 모든 수험생의 목표이듯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온 우리들은 부자라는 목표를 위해 투자라는 필수 과목을 열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저는 언제부턴가 부자는 선택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대에 나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조기 은퇴를 한 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의 경제적 상황이 다소 변하기는 했지만 크게 위험에 처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평상시에 비해 제가 크게 부자가 됐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며 3프로TV 활동 같은 일을 더 즐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끔은 이 정도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되려니 하고 마음을 편히 가져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누구나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부자라는 걸 그저 됐으면 하는 소원과 바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자신의 형편과 기대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경로로 투자를 계획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기가 그저 소원과 희구가 되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부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부자 되기를 선택했다면 부자가 되는 길에 방해될 일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희생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부자의 조건을 변경하고 그 경로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자라는 추상적이고 맹목적인 목표에 다가가지도 못하면서 그 목표의 무게에 눌려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만의 부자의 조건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만들어 보십시오. 부자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행복한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2021년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전기가 마련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3프로TV를 통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